18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이제 알았어요. 용서해줘요. 용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감옥인지 사랑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흰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 복도에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었어요. 한 여자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여자는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화를 내야 할 쪽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트를 입은 여자 윤혜숙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점퍼 차림의 여자 장미란이 그 앞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18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해줘요.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미라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감옥인지 사랑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복도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두 여자를 흘깃 보고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왜 본처가 후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후처는 왜 감옥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40년을 살아온 본처와 18년을 함께한 후처. 그런데 이 두 여자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하나씩 터져 나왔어요.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의 이야기,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혜숙 66살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52평짜리 아파트에서 남편 강인호와 40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였어요. 혜숙은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웃음이 흔치 않았지만 한 번 웃으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모든 사업을 뒤에서 조용히 관리했어요. 계약서를 직접 읽고 세무신고를 챙기고 거래처 접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혜숙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혜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흔들리려 할 때 혜숙은 소리 없이 그러나 철저하게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 강인호는 겉으로는 자상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혜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씩 흔들린다는 것을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번번이 여자 문제였어요. 혜숙은 그때마다 싸우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상대 여자에게 돈을 줬어요. 때로는 협박을 했고 때로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게 혜숙의 방식이었어요.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런데 18년 전 48배 강인호가 또 흔들렸습니다. 상대는 장미란, 당시 34살이었어요.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인호의 눈빛이 달랐어요. 혜숙은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평생 그 눈을 봐온 여자였으니까요. 이번엔 돈으로 안 되겠구나. 혜숙은 생각했어요. 없애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그것이 18년 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미란 52살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 번호는 인호가 정해줬습니다. 가구는 인호가 골라줬어요. 커튼 색깔도 침대 위치도 냉장고 안의 음식도 18년 동안 미란의 집은 인호가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미란은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인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당신 혼자 결정하면 힘들잖아. 내가 다 해줄게. 미란은 고마웠습니다. 18년 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란의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처음엔 바빠서 연락이 뜸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명, 2명, 3명.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가 1명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연락도 끊겼습니다. 미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인호가 말했어요. 오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놔줘. 미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래서 미란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어요. 인호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 그게 미란의 달력이 됐습니다. 그게 미란의 삶이 됐어요. 강인호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숙은 장례를 반듯하게 치렀어요. 꽃도 음식도 조문객 명단도 모든 것을 직접 챙겼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곁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온 여자답게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미라는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으니까요. 인호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병원 복도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인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도 손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미라는 연남동 빌라에서 혼자 사흘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인호가 골라준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서 미라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18년 동안 미란이 혼자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혼자 가본 적도, 병원을 혼자 예약해 본 적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인호를 통해서 됐습니다. 인호가 없으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이틀 뒤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장미란 씨 맞으시죠? 강인호 씨 부인 윤혜숙입니다. 미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화를 끊지도 못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해숙이 미란의 빌라로 찾아왔어요. 고급 코트 차림의 해숙과 오래된 트레이닝복 차림의 미란이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해숙이 빌라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가구, 커튼, 냉장고 위에 놓인 물건들. 해숙은 그것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골라준 것들이었으니까요. 직접 고른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것을 사줄지 지시한 것은 해숙이었습니다. 해숙이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당신한테 드려야 할 게 있어요. 5천만 원이에요. 인호 씨가 당신한테 남기라고 했어요. 미란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었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운데요. 그런데 왜 직접 오셨어요? 해숙이 잠시 창밖을 봤어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궁금해서요. 미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혼자 살아야죠. 그 돈으로 새 출발하면 되지 않겠어요. 미란이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새 출발.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18년을 살았는데 새 출발이라니.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하지 마요. 이제 끝난 거니까. 해숙이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직접 왔을까? 그냥 계좌로 보내면 됐을 텐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해숙의 눈빛이 빌라 안을 둘러보던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낯선 곳을 처음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핸드폰에
오빠 장민수의 이름이 떴습니다. 7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란아, 나야. 오빠야. 미란의 목이 메었어요. 오빠, 왜 이제 연락해? 7년 동안 어디 있었어? 오빠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어요. 미란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아. 이틀 후, 오빠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오빠는 미란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바닥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란아, 7년 전에 내가 왜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 갔는지 알아?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았어. 내가 그때 사업이 잘 안 됐잖아. 빚이 꽤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미란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미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었어요. 누구요? 강인호 씨 부인이었어. 숨이 목 끝에서 걸렸습니다. 미란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얼마였어요? 3,200만 원. 현금으로 줬어. 미란이 연락하면 받지 말고 먼저 연락도 하지 말고 아예 이사를 가라고 했어. 나는 내가 강인호 씨 곁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있었어. 미란아, 미안해. 오빠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란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오빠를 매수했어요. 7년 전에. 그러면 그보다 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들은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혼자가 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였구나. 미란은 카페를 나와 길 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을 스쳐갔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8년의 기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호가 골라준 커튼, 인호가 정해준 번호, 인호가 멀게 만든 사람들. 그게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미라는 해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해숙의 아파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해숙이 문을 열고 미란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왔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해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해숙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요.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해숙이 먼저 말했어요. 맞아요. 내가 했어요. 미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인할 줄 알았어요. 왜요? 내 남편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미란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킨 게 아니에요. 나를 가둔 거예요. 당신이 자유롭게 살면 인호 씨가 당신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 게 진짜인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갇혀 있으니까 의존한 게 아닐까요? 해숙이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해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미란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진짜를 알아야 해. 한 주가 지났습니다. 미란에게 낯선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발신인 이름은 강인철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란 씨,
나는 인호 형이에요. 형이 살아있을 때 내 얘기를 한 적 없었을 거예요. 형이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형이 나한테 뭔가를 맡겨뒀어요. 형이 없어지면 미란 씨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혼자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윤혜숙 씨도 같이 데려오세요. 경기도 가평으로 와주세요. 미란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인호에게 형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미란은 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숙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혜숙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각자의 차로 가평에 도착해 판자집 앞에서 나란히 섰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아직 싸늘한 공기가 흘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노인 한 명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고 오른팔이 몸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두 여자의 발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강인호의 얼굴이었어요. 이목구비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인철이 두 여자를 봤어요. 왔구나. 들어와. 판자집 안은 낡고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구석구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인철의 말로는 인호가 30년 동안 매주 와서 청소를 했다고 했어요. 인철이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마루에 자리를 잡았어요. 인철이 침대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인철의 목에 걸린 줄에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인호가 5년 전부터 이걸 나한테 맡겨뒀어. 두 사람이 같이 오면 열어보라고 했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USB 드라이브 하나와 편지 두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에는 혜숙, 다른 하나에는 미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인철이 USB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해. 인호가 편지보다 이걸 먼저 보라고 했어. 인철이 탁자 위에 있던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이 노트북도 인호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가평을 방문했을 때 USB와 함께 이 노트북을 인철에게 맡겨두고 갔어요. 언젠가 두 여자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USB를 꽂자 영상 파일 하나가 보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강인호가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죽기 2달 전쯤 찍은 것으로 보였어요. 인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숙이, 미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는 거야. 할 말이 많은데 얼굴 보고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었어. 인호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혜숙이, 당신이 미란이한테 한 짓 나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혜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미란이 친구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걸 봤어.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당신이 한 거였어. 처음엔 화가 났어. 그런데 그 다음엔 내가 더 미안했어. 내가 흔들렸으니까 당신이 그런 짓을 한 거잖아. 그 시작은 내 잘못이야. 미란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야. 미란이한테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그런데 내가 살아서 말하면 혜숙이가 어떻게든 막을 거라는 걸 알았어. 나는 그걸 막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 거야. 인호가 카메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미란아, 상자 안에 폴더 하나 더 있어. 이름이 증거야. 열어봐. 인철이 노트북을 미란 쪽으로 돌렸습니다. 미란이 폴더를 클릭했어요. 파일이 수십 개 들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날짜가 하나하나 붙어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18년 전 파일이었습니다. 미란이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미란이라는 여자야. 마포구 연남동에 살아. 그 여자 주변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하나씩 정리해줘. 돈은 내가 낼게. 미란의 몸이 굳었습니다. 해숙도 눈을 감았어요. 파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 한 명을 정리하는 지시, 오빠를 매수하는 통화, 미란의 집 주변에 사람을 붙여두는 내용. 18년치 기록이었어요. 빠짐없이 날짜 순으로. 미란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해숙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인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상이 하나 더 있어.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철이 USB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인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야위어 있었어요. 죽기 한 달 전쯤으로 보였습니다. 미란아, 아까 영상에서는 해숙이 얘기만 했는데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화면을 봤어요. 나는 알면서 내버려뒀어. 해숙이가 당신 주변을 정리하는 거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편했으니까. 당신이 나만 바라보는 게 편했어. 당신한테 다른 사람이 생기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해숙이가 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나야. 나쁜 놈이지. 미란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어요. 미안해. 진짜로. 당신 18년을 나랑 해숙이가 같이 망쳤어. 화면 속 인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카메라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 증거를 남기는 거. 당신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늦었지만. 판자 집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는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았고 해숙은 손을 모은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철만이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봤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인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인호가 나한테 한 가지 더 전해달라고 했어. 두 사람한테. 두 여자가 인철을 봤습니다. 해숙 씨, 당신이 왜 미란 씨를 가뒀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해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을 지키려고요. 그게 전부예요? 해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호가 나한테 그랬어. 매주 올 때마다 괴로운 듯이 그 얘기를 했어. 해숙이가 미란 씨를 가둔 진짜 이유는 미란 씨가 무서워서라고. 처음에 자기가 미란 씨를 만났을 때 해숙이한테 이런 말을 했대. 이 여자는 달라. 이 여자 앞에서는 자꾸 솔직해지고 싶어. 40년 동안 해숙이한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어. 해숙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해숙 씨는 미란 씨가 없어지길 바란 게 아니었어요. 미란 씨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면 인호가 미란 씨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가뒀어요. 미란 씨가 인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인호도 미란 씨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해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여자가 판자집 마루 위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란이 그 울음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낯설지 않은 감정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미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호가 오지 않는 날마다 느끼던 그 두려움. 인철이 말을 이었어요. 인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두 사람 다 나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해숙이는 40년을 지키는 데만 썼고 미란이는 18년을 갇혀 지냈다고. 둘 다 자기 잘못이래. 그 말을 두 사람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두 여자가 처음으로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허탈함이었습니다.
같은 남자 때문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렸다는 허탈함이었어요. 판자집을 나온 두 여자는 마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란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미란이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해숙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가평의 흙바닥 위에서였습니다. 고급 코트가 흙에 닿았어요. 그게 훅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18년이요. 18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해줘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용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감옥인지 사랑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미란이 해숙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어요. 일어나요.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한테 진실을 남겨줬잖아요. 그걸로 지금은 충분해요. 해숙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두 여자가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18년 동안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 없던 여자가 처음으로 혼자 법무법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호가 남긴 녹음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이었습니다. 해숙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처음엔 싸우려 했습니다. 그게 해숙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펼쳐놓는 순간 해숙의 손이 멈췄어요. 18년치 녹음 파일, 계좌 이체 기록, 심부름꾼들의 진술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꼼꼼하게 모아온 증거인지가 느껴졌어요. 해숙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인정할게요.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정신적 피해 배상 2억 원,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이었습니다. 해숙이 법정에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40년을 단단하게 살아온 여자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연남동 빌라를 정리했어요. 인호가 골라준 가구를 전부 내놓았습니다. 커튼도 바꿨어요. 냉장고를 비우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로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면서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름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어요. 내가 고르는 거구나. 처음으로 미란이 마트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자유로운 웃음이었어요.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숙이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정받은 곳은 노인 요양원이었어요. 처음엔 버거웠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뒷바라지를 받아온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는데 할머니가 해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손이 따뜻하네. 해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해숙은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뭘 하고 산 걸까?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이 가평에 다시 왔어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만든 반찬이었어요. 판자집 마당에 들어서는데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해숙이었어요. 요양원 봉사를 마치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손에 국거리를 들고 있었어요. 두 여자가 마주봤습니다. 또 왔어요. 인철 씨 혼자 두기 싫어서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두 여자가 나란히 좁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깨가 닿을 뻔했어요. 인철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이 천천히 촉촉해졌습니다. 인호가 이 모습 보고 싶었겠다. 두 여자가 동시에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 다 같은 것을 이해했어요. 인호가 두 사람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고 증거를 남기고 인철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둔 이유를, 해숙을 벌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여자가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랐던 것이라는 걸. 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판자 집안이 오랫동안 없었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였어요. 미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평에 처음 왔을 때 인철에게 받은 편지였어요. 자신 앞으로 온 것이었지만 그날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인호의 글씨였어요. 미란아, 이걸 읽고 있으면 나는 이미 없는 거겠지. 나는 겁쟁이야. 살아서 말하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써.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다 쓰면 편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쓸게. 당신이 18년 동안 세상이 좁았던 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랑 해숙이 잘못이야.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해. 이제 나가서 살아. 마트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혼자 여행도 가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당신이 직접 찾아봐. 18년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돼. 미란이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해숙도 자신의 봉투를 열었어요. 인호의 글씨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해숙아, 40년 고마웠어. 진짜로. 그런데 당신한테 한 가지만 말할게. 당신은 평생 지키는 데만 썼어. 그게 당신 삶이 되어버렸어. 나 없어도 괜찮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좀 써줘. 해숙이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인철이 두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소나무 숲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판자집 처마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진짜 이야기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두 여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키는 데만 40년을 쏟아부었고, 한 사람은 갇힌 줄도 모르고 18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두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값을 치릅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나옵니다. 인호처럼 마지막 힘을 다해 기록해두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미란처럼 마트에서 처음으로 혼자 카트를 밀면서 웃는 것처럼. 그게 진짜 새 출발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도 늦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